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정말 오랜만에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원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전부 다 24번째 강좌인데요. 서문이 4개니까 아마 20번째 강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제2 논문 7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엄청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여러분, 예도가 여름에 여름에 헤겔 강좌에 아직 덜 끝냈지만 헤겔 1차 자료 강좌를 붙잡고 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도덕의 계보학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특히 미셸 푸코와 들레즈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은 고통에 대한 문화의 의미, 문화 속에서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왔는지, 고통을 인간들은 어떻게 세련된 방식으로 정신화시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예도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강좌 역시도 예도는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도 오랜만이라서 그죠? 이 도덕의 계보학을 밀어붙여서 끝내야 되는데 정말 오늘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예도도 사실은 원문만 들고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이고요. 20번째 강좌, 그 다음에 서문 포함하여 24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mit diesen Gedanken nebenbei gesagt 이렇게 나가. bin ich durchaus nicht willens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러한 사유, 이러한 사상과 더불어서 덧붙여서 말하면 나는 완전하게 다음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운전은 패시미스트는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염세주의자를, 여러분들 잠깐만 독일어를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독일어에서 verhelfen A zu B 하면은 A를 B의 상태로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문론에서 우리의 염세주의자들을 그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삶의 권태의 물레방아 위에서 우리의 염세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물을 대주도록 도움을 줄 마음은 전혀 없다, 니체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야. 염세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그런 물레방아 위에서 새로운 물을 대주어서 그 물레방아를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정말 우리 오랜만에 그죠? 우리 김시인님 들어오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들어왔다가 또 나갔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염세주의자들에게 삐그덕거리는 물레방아에 그죠? 새로운 물을 대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야, 니체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했던 고통을 보고 고통에 대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의 기원 속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신화되어서 오늘날의 유럽인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길들여 왔는지, 그래서 문화의 정신분석학자인 거야 여러분. 이 논문을요, 여러분들이 또 프로이트의 후기 작품인 문명 속의 불만,
문화 속의 불만이라는 작품과 비교해봐. 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논점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도가 언젠가 한번 이것을 프로이트의 후기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 문화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운베하겐 인데얼 쿨투얼이라고 하는 작품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날이 있겠는데 여러분, 아, 정말 그것도 아주 중요한 통찰이 될 것 같아, 그죠? 정말 프로이트 못지않게 정신분석학적인 내용. 오늘 역시도 거기에 천착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세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물을 대주는데 도움을 줄 마음은 나는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 그 고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부터 정의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산관계 속에서 이성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니체의 문화정신분석학은요, 정말 탁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둘레즈가, 그죠? 렁띠 웨디베에서 프로이트의 가족 안에 갇혀 있는 오이디푸스를 해방시키면서, 그죠? 니체의 이 문화 정신 분석학, 존재론적인 보다도 확장된 그런 정신 분석학을 이용하여, 그죠? 클라인의 또한 부분 부정을 또 이야기하면서 부분 욕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임 게겐타일 졸 아우스트릭 베조이크트자인 이에 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인류가 그 자신의 잔인함을 아직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여러분, 인류가 자신의 잔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당시가 언제겠어?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의 잔인함을 감추잖아요. 이 정신분석학적인 거, 그 잔인성, 그 다음에 자기 욕망과 본능의 어떤 세련된 정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날 것에, 그래서 뭔가 원초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 시대 때는 잔인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데 정신화되면서 이 잔인함이 점점 더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자신의 잔인함을 아직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염세주의자가 존재하는 지금보다, 염세주의자는 뭐야? 이러한 문화의 잔인성,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의하여 인간이 인간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문화 속의 원초적인 어떤 그러한 기원의 시간, 우리의 신화의 시간, 우리의 무의식의 시간, 인류의, 그죠?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염세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는 쇼펜하우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염세주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니체의 염세주의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인류가 그 자신에 대한 잔인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본능을 억압하면서 염세주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존재하는 지금 현재보다 지구상에서 삶은 훨씬 더 명랑했다라는 거. 아, 정말 재미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초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염세주의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원의 시대는, 선사시대나 고대시대는 오늘날
이러한 자기의 잔인한 본능과 자기 자신의 잔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러한 관계가 통용되었던 원초적인 시대, 잔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시대, 인간의 인류의 구조학적인 그죠? 최초의 기원의 시대가 오늘날에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시대보다 그때의 삶이 지구상에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명랑하고 밝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정신분석학자로서 그 문화의 기원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오늘날 잔인함을 길들여서 자기의 본능과 욕망을 길들여서 그것을 세련되게 정신화시키고 숭고화시켰던 오늘날보다 훨씬 더 뭐야? 그때의 삶이 더 명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얼마나 정신분석학적이야, 그죠?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니체를 따라서 Die Verdichtung des Himmels über dem Menschen hat immer im Verhältnis dazu über Hand genommen als 블라블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인간 위에 떠 있는 하늘의 어두운, 사실은 디스터는 독일어로 음울한, 어두운, 그래서 우울한, 음울한 이런 뜻이라고, 어둡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 위에 떠 있는 음울함, 인간 위에 있는 하늘의 음울함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수치가 점점 증가되었던 그러한 때와 연관하여서 인간에 대한 하늘의 어두움은 점점 더 증가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수치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의역하면은 인간 위에 떠 있는 하늘의 우울함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벌한트 내면은 독일어로 급격하게 증가하다, 급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급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der müde pessimistische Blick das Misstrauen zum Rätsel des Lebens, das eisige Nein des Ekels am Leben 이래 나와 있어. 요게 다 포함하여 다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 뒤에 진트 복수가 온 거야. 그러니까 다스 뒤에는 단수만 오는 게 아니야. 이게 독일어의 독특한 방식인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지친 염세주의적 시선이 있는 거야. 인간의 잔인함을 염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야. 두 번째, das Misstrauen zum Rätsel des Lebens,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수수께끼인 이 인간의 본능을 점점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푸코적으로 볼 때는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문화의 억압의 기제가 점점 발달하면서 문화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수치가 처음에는 없었어. 이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러다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잔인함을 점점 억압하고 점점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정신화시키기 시작했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부끄러움이 급증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인간 위의 하늘의 어두움은 점점 더 짙게 어두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니체의 독특한 방식의 본문 비평과 비슷한 그러한 어떤 어원학자의 독특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 거야. 세 번째는 삶에 대한 구역질 나는 삶에 대한 구역질. 여러분, 삶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 잔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는 구역질 나는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에 대한 구역질에 대하여 차가운 부정을 하게 됐어요. 다스 아이지게 나인, 차가운 나인, 노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구역질을 부정도 안 했던 그런 최초의 기원의 문화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인간은 이 구역질을 점점 더 차갑게 부정하는, 노라고 말하는, 나인이라고 말하는 지점에 이르렀어. 이 세 가지 다스 진트 니트, 이것은 바로 인류의 최악의 시대의 표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최악의 시대의 표징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그 문화의 발전 단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표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최악의 어떤 상태의 표징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최악의 단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니체는. 이해가 되죠? 이것보다 더 강한 그런 부정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야. 오늘날의 유럽은 데카당스의 시대가 됐던 것이고, 니체의 시대의 19세기 말의 유럽은 점점 병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야. 야, 문화정신분석학자가 맞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들레주가 니체에 대한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니체를 정신분석학자로 본 거는 정말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이 속해 있는 늪이 존재할 때 어떤 늪으로 비유하고 있어. 문화를 늪. 여러분, 늪이 뭐야? 그거 빠지면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진흙으로 덮여 있는 늪, 살아있는 어떤 숲이 아닌 늪.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 문화 속에서 지친 염세주의적 신앙과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구역질을 차갑게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것들이 속해 있는 늪이 존재하게 될 때에 그것들은 바로 그런 늪의 식물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세 가지는 밝게 빛나는 햇빛과 같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 정신분석학이지 뭐야,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런 것들은 그냥 문화적 표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죠? 니체는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늪이 존재하는 곳에 늪에 식물이 존재하듯이 이런 것들은 밝게 드러나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니체는 역시 예도는 니체를 잡아야 돼, 그죠? 이 1차 자료 강좌의 무게,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meine die kranke Haftbefehl zärtlich und für Moralisierung 매게 되는 das Getier Mensch, 계속 나갑니다. 뭐라 그러는가 봅시다. 나는 여기에서 유약화, 크랑크 하프트펠 젤틀리흉, 병든 유약함. 그게 뭐야? 병약화야.
병약화의 현상과 그리고 병든 도덕화를 나는 여기서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을 어떤 방식으로 길들여서 인간의 이러한 병든 문화에 병약화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도덕화되면서 점점 문화는 억압되게 되면서 병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1차 자료의 깊이는 장난이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니체가 의도하는 거는 병약화야 병든 도덕화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걸 의도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세 가지 본보기에서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이러한 유약화와 병약화와 도덕화를 기반으로 하여 묘하게 그런 것들의 덕분으로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결국 모든 자신의 본능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학이 아니고 뭐야? 똑같아. 프로이트보다 훨씬 더 명료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화와 뭐야? 초자한 거야. 병약화가 초자한 거야, 여러분. 초자아가 명령을 내리면서 문화를 억압하게 되면서 이 잔인함을 길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에 의하여 인류는, 그죠? 그것에 의하여 인간이라는 동물은, 여러분, 인간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 늑대가 몇 마리인가? 여러분, 이 얼마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인간을 동물이라 그래. 그것도 다스케티얼이란 단어를 써. 인간이라는 동물, 본능적인 것이 강조되는 이 동물이라는 단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결국 자신의 모든 본능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갤레언트 배우게 되었다. 이 니체의 진단을 한번 보셔요. 이래도 문화 정신분석학이 니체를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문화적 진단의 정신분석학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요, 니체를 딱 10%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은 죽었다는 1%도 안 돼, 니체한테서. 깊이가 있어, 그죠? 계속 나갑니다. 천사로 가는 도상에서 아우프덴 베게쯤 engel, 여기에서 보다 더 잔혹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천사라는 단어는 보다 더 냉혹한 단어가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조금 낮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니체가 내가 조금 더 낮추어서 보다 더 거친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은 갈로 안에 있는 말은 쓰지 않고 천사로 가는 도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퇴락한 위와 저 설태낀 혀를 길들이게 되었다. 이 문화가 인간을 억압하고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인간의 본능을. 그러니까 뭐야? 천사로 가는 도상에서가 뭐야? 줄 빡빡 치셔요. 여러분들 얘도 1차 강좌 왜들 혼자 읽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듣는 거 아니야. 천사가 뭔 뜻이에요? 천사가 잔인함을 길들여서 문화가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게 인간은 점점 더 잔인함으로부터 길들여져서 천사가 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뜻이야. 천사가 되어가는 도상에서 인간은 저 타락한, 독일어로 별 도르베는 뭐야? 데얼벤. 데얼벤의 과거분사야, 여러분. 그게 형용사가 된 거야. 퇴락한, 타락한, 부패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부패한 위장을 갖게 되었고, 인간은 부패한 위장과 설태낀 혓바닥을 인간은 사육하게 되었어. 길들이게 되었다라. 이건 뭐야?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걸 억압하니까 그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천사가 되어가면서 문화적 발전, 이성의 발전에 의하여 정점에 이르렀던 19세기의 유럽의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한 인간, 그래서 천사가 되어가는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위장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 다음 뭐야? 설태낀 뭔가가 그 혓바닥이 정상이 아닌, 그래서 위장된 더럽게 추악한 인간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문화적 진단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정말 훌륭합니다, 그죠? 예도가 어제 산책하다가 세 번째로 예도를 알아보는 분이 있었어. 여러분 한번 봐봐. 영화 하시는 분인데 꽤 괜찮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영화 감독이라 그러면 니체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체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체를 들고 도덕의 계보학을 읽고 선악의 저편을 읽고 아침노를 읽는 자, 니체의 에케 호모를 들고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를 들고 생각하는 자. 멋있죠,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가 감독이라 그러면, 지가 작가라 그러면, 여러분. 영화 작가를 어제 만났거든요. 여러분 봐봐. 그런 사람만이 창조적인 영화를 만드는 거야.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도가. 니체는 들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외국의 영화 감독, 최소한 서구의 감독들, 좀 깨어있는 생각하는 자들, 작품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들, 최소한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뭔가 사유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천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패한 위장과 설태낀 혓바닥을 사육하게 됐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뭐죠? 인간에게는 동물의, 여러분 지금 봐봐, 얼마나 프로이트적이야. 늑대의, 동물의,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동물의 기쁨과 순진무구함. 줄치십시오. 여기서 디 프로이데 운슐트 데스티얼스, 이게 뭔 뜻이야? 동물의 기쁨과 동물의 기쁨과 순진무구함이 뭐야?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이야. 문화가 그 인간의 잔인함,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적 기원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본능과 그 다음에 충동을 길들이지 않은 상태, 그게 동물의 동물의 기쁨과 순진무구함이야, 여러분. 재밌죠? 이래 나가는 거야. 이 정신분석하게, 여러분. 예도가 괜히 들레즈가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프로이트 전공한 자들 있어요, 혹시? 이 프로이트보다 못해. 프로이트가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대가인 거예요. 프로이트가 나오고 이런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후기 프로이트가 니체를 소개받고 환장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위장과 설태낀 혓바닥을 통하여 인간은
동물의 기쁨과 순진무구함에 대하여 뭐죠?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혐오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 자체는 운슈마크 하프트 게볼덴 이스트. 운슈마크 하프트 게볼덴이 뭐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맛대가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되었고 삶은 생동성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진단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어요? 문화를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통하여 길들여진 혓바닥과 위장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은 동물의 본능,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본능, 잔인함, 그라우잠카이트의 본능,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의미로 르상티멍, 원한의 본능을 혐오스러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는, 이게 더 중요해, 삶 자체는 운슈막 하프트, 맛대가리가 없는 게 되었어. 아무런 맛이 없게 되었어. 몸이 건조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야.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때로 자기 자신 앞에서 쭉의 할텐을 나아제, 줄 치십시오. 밑쭉의 할텐을 나아제. 이게 뭐예요? 입으로 코를 막고, 이런 뜻이야. 쭈할텐, 손으로 뭐를 가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밑쪽에 할텐을 나제, 손으로 코를 막고 인간은 때때로 자기 자신 앞에 서서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은 뭐죠? 가톨릭 교회의 금욕주의의 강력한 조항을 만든 자였는데, 엄격한 금욕주의, 여러분 알죠? 수도원에 그 교황 이노센스 3세가 그러한 엄청난 조항들을 만들어낸 독특한, 그래서 금지 조항을 만든 자였어요. 니체가 그걸 들고 오는 거야. 이 종교가 여러분 얼마나 프로이트적인 거야. 종교가, 초자아가 딱 들어맞잖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 앞에서 때때로 코를 막은 채로 서서 교황 이노센스 3세와 더불어서 그 인간 자신의 비들 벨티카이텐,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의 목록을 미스 빌리겐트, 뭐야? 부정하면서, 승인하지 않으면서 거부하는 태도로 인간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초자아가 법조항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프로이트적이에요. 그 법조항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첫째, 운라인의 얼조이고 불순하게 생산한다라는 거. 성적인 것을 금지하고 성적인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생식기의 순결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운라인의 엘조이궁, 생산, 산출, 아이를 낳는 것에 불순함의 조항을 만들었고, 두 번째, 에클 하프트 엘 네룽 인무텔라이버, 모태 안에서 엄마의 육체 속에서 구역질 나는 거죠. 구역질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태 안에서의 양육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슐레이티카이트 데스 슈토프스 아우프뎀 데얼 맨슈치 엔트 비켈트.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던, 의역하면은 인간을 발전시켜 왔던 재료의 나쁨, 이런 것들, 인간을 발전시켜 왔던 그 재료가 어떤 점에서 타락하게 됐는지, 어떤 점에서 그것이 나쁘게 되고 점점 더 악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쇼이슬리셜 게슈탕크, 엄청나게 끔찍한 그러한 악취. 얼마나 정신분석학적 용어들이야, 전부 다가. 끔찍한 악취. 마지막으로 아프 존도룽 폰 슈파이셜 우린 운트 코트, 침, 오줌, 똥의 분비.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교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정신분석학적이야. 똥, 오줌. 정말 예도가 여기서 다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래도 예도 TV니까 이까지 나가는 거야, 여러분. 침 알지? 침. 인간의 침. 침과 오줌과 똥의 분비. 이런 것들로 인간의 잔인함을 최초로 길들이기 시작했다라. 재미있죠? 얼마나 재미있어. 계속 나갑니다. Jetzt wo das Leiden immer als erstes unter den Argumenten gegen das Dasein aufmarschieren muss, als dessen schlimmsten Fragezeichen 일어나가.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현존재에 대한, 여기서는 현존재는 삶이에요. 삶에 대한, 삶에 반대하는, 현존재에 반대하는 논증들 가운데에서 최초의 논증으로서 고통이라는 것이 언제나 활보를 하게 되었던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돼. 고통은 이제는 최초의 인류는 이 잔인함을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이 고통을 이제는 점점 정신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도 얼마나 정신화되어 왔어요. 이런 강좌는요, 니체 아니면 못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신학하는 자들 한번 들어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길들여져 왔는지를 고민해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류에 대한 고통과 오늘날 현대의 인간에 대한 고통의 개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해가 돼요? 니체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고통의 무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문화가 어떻게 이 고통을 길들여 왔는가, 여러분? 정말 정신분석학적이죠. 라이덴, 고통이 현존재에 반대하는 논증으로서 사실은 고대와 선사시대에 이 고통은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이 현존재에 반대하고 이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그죠? 이 고통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주제였어. 그런데 오늘날 어때? 고통을 다 피해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을 한번 보시오. 이게 인간이야, 로봇이야, 인간이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조금만 뭐 하면은 고생하는 건 자식들 안 시키려고 그러죠. 조금만 고통을 가져오는 건 피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정신분석학 하면서 이럴 땐 이게 인간이야, 오늘날. 거세된 인간. 여러분, 니체적 용어로.
오늘날 우리는 다 거세된 새끼들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술하는 자들 잘 들으세요. 니체를 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세된 인간이 오늘날 문화의 최고로 세련된 새끼들이라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현존제에 반대하는 논증의 첫 번째로서 고통이 점점 활보하게 되는, 활보해야만 하는 이러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의 최악의 의문부호로서 사람들은 뒤집어서 판단했던 시대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고통을, 이걸 뭔 말이에요? 의문부호로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반대되는, 삶에 대항하는 내용이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했던 시대, 옛날에 고대 시대,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 세련된 정신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에 이 고통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과 다르게 뒤집어져서 웅개케을트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판단했던 최초의 문화의 기원의 시대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니체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weil man das Leiden Machen nicht entwehren mocht und in ihm einem Zauber ersten Rangs einen eigentlichen Verführungsquädel zum Leben. 자, 이렇게 있어.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통을 만드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줄치십시오. 그 다음에 고통을 만드는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으며, 이 고통을 만드는 것 안에서 제1급의 마력을, 제1급의 매력을, 이런 뜻이야. 야, 글 잘 쓰죠, 니체, 그죠? 제1급의 매력을 동격으로 다시 쓰고 있어. 삶에 대한 본래적인 유혹하는 미끼를 이러한 고통을 만드는 것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강의하는 예도도 너무 감동적이야. 니체의 이 1차 자료를 읽으면서 니체의 그 엄청난 정신분석자로서의 고통이 느껴진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정말 깊이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만드는 것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이 고통을 만드는 것 안에서 최고의 마력을 느꼈고, 삶에 대한 유혹하는 미끼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고통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의 시대에 잔인함의 본능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뒤집어져서 그리스도교를 통하여 원한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길들이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니체 전공자가 다르죠,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계속 나갑니다. 너무 재밌는 게 나와. 아마도 그 당시가 뭐예요? 옛날에 이 말이에요. 고통을 삶의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Den 쩔틀리샹 쭌 트로스트 게작트, 이 약골들을, 허약한 인간들을, 오늘날의 인간이지 뭐,
이런 허약한 인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말한다면 그 당시에 아마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 고통은 오늘날만큼 여러분 오늘날 옛날은 오늘날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당시에는 오늘날이 그 당시가 오늘날보다 덜 고통스러웠어. 고통의 무게가 달랐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니체가 아주 독특한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드는가 하면은 적어도 wird ein Arzt schlichen dürfen der Niger diese als Repräsentanten des volksgeschichtlichen Menschen genommen bei schweren inneren Entzündungsfällen behandelt hat, welche 이래 나가고 있어. Auch den best organisierten Europäer fast zur Verzweiflung bringen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예도를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자, 니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훌륭하게 조직된 유럽인, 이게 뭐야? 신체적으로 가장 잘 유기체가 문화가 발달한 인간일수록,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 유기체가 잘 조직된 오늘날의 유럽인을 거의 절망으로 이끌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내부 염증의 사례에 걸린 그러한 이 흑인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선사시대 인간의 폴케쉬히테, 역사 이전의 인간, 선사시대 인간의 대표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 이러한 흑인들을 니그로, 이런 흑인들을 치료해 본 의사라고 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역하면 뭐야? 오늘날의 유럽인들과 같이 건장한 그러한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도 절망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 흑인들을 진단해본, 치료해본 의사라고 한다면 그 흑인들은 뭐야? 인류 최초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고통을 가장 고통에 둔감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내부 염증에 걸린 그러한 아주 심각한 내부 염증에 걸린 그런 흑인들, 그래서 오늘날의 건장한 유럽인을 절망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럽인들을 절망시키는 니고로 흑인들을 치료해본 자들, 내부 염증의 고통을 가진 그런 자들을 치료한 자들은, 그 의사들은 오늘날 니체와 같이 그 당시가 오늘날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고통은 오늘날 인간의 고통보다 완전 확연하게 다른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다시 해드립니다. 그 당시가 고통은 오늘날보다 아직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는. 오늘날의 인간이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고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흑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염증의 사례는 이런 사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겠죠. 오늘날의 유럽인들을 절망시켜. 이 흑인들의 내부 염증에 걸린 흑인들을 니네들이 치료해 본 의사가 있느냐?
이 고통의 곡선은 문화적인 시기마다 달랐고, 이러한 잔인함을 점점 길들여 왔던 오늘날의 유럽의 고통의 곡선이 옛날의 고통의 곡선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길들이면서 문화는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십자가의 고통 역시도 십자가 안에 그 그리스도의 고통을 십자가 속에 집어넣어 해석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그 독특한 해석학적인 상황은 유럽 문화를 지배하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갈로 속에 거의 다 왔습니다. Die Kurve des menschlichen Schmelz Fähigkeit scheint in der Tat außerordentlich und fast plötzlich zu sinken, sobald man erst die oberen 10.000 oder 10 Millionen der Weberkultur hinter sich hat. 자, 갈로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사람들이 상위 문화에 속하는 상위 그룹의 10,000명과 혹은 100만, 그러니까 1만 명과 상위 그룹의 1,000,000명을 자기 배후에 가지자 말자. 그게 문화적으로, 요걸 의역하면 뭐야? 문화적으로 발전한 인간들이 상위 문화에서 10,000명, 1,000,000명,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면 100만, 1,000만 이렇게 생기자 말자. 상위 문화에. 자, 인간의 고통의 능력의 곡선은 실제로 außerordentlich 탁월하게, 그리고 fast flatly 거의 갑작스럽게 인간의 고통의 능력의 곡선은 하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고통에 민감했던, 그래서 이 고통을 문화적으로 정신화시켰던 오늘날, 그러면 고통을, 고대인들이 고통으로서 잘 느꼈겠어? 오늘날이겠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인간이 고통에 더 둔감한 거야 여러분. 옛날의 인간들이 훨씬 더 고통에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잘 견뎠다라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고통에 둔감하면서 고통을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병든 인간이라는 거야 문화적으로. 야, 정말 니체의 의도를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의 곡선, 문화가 발전하여 상위 그룹이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을 자기 배후에 갖게 되자 말자 고통의 능력의 곡선은 갑작스럽게 눈에 띄게 그렇게 하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Ich für meine Person zweifle nicht. 나는 나의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 니체는.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체가. Gegen eine schmalzhafte Nacht eines einzigen hysterischen Bildungsweibchens gehalten. Die Leiden aller Tiere insgesamt, welche bis jetzt zum wissenschaftlichen Antworten mit dem Messer befragt worden sind, einfach nicht in Betracht kommen. 이래 나가고 있어. 점점 어두워져서 예도 강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정말 도덕의 계보학.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너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셔요. 자, 이런 뜻이야. 정말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들고 니체가 끝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학문적 응답을 위한 목적으로서 메서 칼을 대고
그렇게 학문을 위한 응답을 위한 목표를 갖고 수술용 칼을 가지고 질문되었던 연구되었던 모든 동물의 고통을 전부 다 합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 다음 유일하게 히스테리에 걸린 정말 재미있는 히스테리에 걸린 오늘날은 예도가 붙인 거야. 오늘날 교양을 가진 여자의 고통스러운 하룻밤에 비하면 이 말. 히스테리를 가진 오늘날의 여자의 하룻밤에 비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양 있는 여자의 하룻밤 약간 좀 페미니스트적으로 니체가 비아냥거리죠. 예도 강좌의 니체와 페미니즘 1, 2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양 있는 여자의 고통스러운 하룻밤에 비하면 수술용 칼로서 학문적인 응답을 요청하면서 연구되고 질문되었던 모든 동물의 실험실의 모든 동물의 고통을 통틀은 것이 이 하룻밤의 여자의 히스테리의 고통에 비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어. 이해가 돼? 참 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진단을 내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에 둔감해진 오늘날의 인간이 고통을 견디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민감했던 고대인들은 이 잔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간들은 오히려 오늘날의 인간보다 고통에 대한 대처를 훨씬 잘했으며 그것을 삶의 힘으로써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고통을 억압해서 정신화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간은 병든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아주 니체의 이 1차 자료 강좌에 그죠? 엄청난 오늘 맛을 오랜만에 느끼셨을 줄로 예도는 확신합니다. 예도 역시 강좌하면서 참 처음 시작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고 지금 끝날 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의식에 돌아와서 볼 때 예도 역시도 엄청난 감동 속에서 이 도덕의 계보학 앞으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도덕의 계보학 24번째 강좌 서문 빼고 20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 강좌의 클래스를 아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예도의 고정 강좌를 후원하실 분들은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추스